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시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잘났어요.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인성이면 인성, 뭐 하나 빠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귈 때에도 어찌나 저에게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좋던지 따르는 여자들이 꽤 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시동생은 의외로 여자를 쉽게 만나거나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이 높아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하느라 연애에는 관심도 없었고 눈에 띄는 여자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런 점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끔씩 제 시동생에게 눈독을 들이는 아가씨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대시는 못했습니다. 시동생 아우라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동생의 사업이 자리를 잡고 결혼 정년기도 지났으니 시부모님은 왜 연애를 하지 않냐고 성화하셨어요. 벌써 38살이나 먹어버린 시동생이 눈이 높아서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몇 명의 선물 아가씨들의 명단을 보여줬지만 하나같이 싫다고 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싫다, 너무 화려하다, 좋은 것도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시어머니도 답답해하시다가 반 포기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시동생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 남편은 엄청 궁금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했어요. 형, 그리고 형수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서 여태 아무도 안 만난 거예요? 네. 저와 남편은 기뻐 날뛰었는데 이상하게 시동생 얼굴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지 모르게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시동생에게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나이는요? 그러자 차근차근하게 다 말해주겠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듣고 무조건 형과 형수님이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시동생이 뜸을 들이며 빨리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꺼내는 말이 뜻밖이었어요. 제가 결혼까지 하고 싶은 그 여자가 이혼녀예요. 한번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르고 골라도 못 고르고 선택 창의가 있을 판에 하필 이혼녀라니. 남편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그걸 예상이라 됐다는 듯이 시동생이 그랬어요. 그럴 줄 알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분명히 엄마랑 아버지도 반대를 할 것 같은데 형이랑 형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시동생에게 싸늘하게 말했어요. 하필 여자가 없어서 이혼녀냐? 너 좋다는 여자가 널리고 널렸어. 너만큼 잘나고 잘난 여자들이 넘쳐나니까 네가 건방을 떠는 거냐? 나도 반대야. 혹시 애도 있는 거 아니냐? 설마 했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했네요. 저도 아끼는 시동생이라서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시동생이라면 이쁘고 착하고 스펙 좋고 집안도 좋은 여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왜 저럴까 싶더라고요. 물론 몰랐을 때의 생각일 뿐이었죠. 그래도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제대로 이해를 하는 법이잖아요. 시동생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형, 그 애가 내 아이였어. 나도 최근에서 알았지 뭐야. 그 여자가 이혼하게 된 것도 그 애 때문이었어. 이게 또 뭔 소리야. 드라마 쓰는 거야 뭐야. 뭐? 네 애라고? 그게 사실이야? 응, 나도 처음에 몰랐다가 안지 된 얼마 안 되었어. 그래도 그렇지. 네가 책임을 지려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그래, 해봐, 어서. 남편은 괜시리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 가게 오픈할 때 그때 내 밑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어. 그땐 이력서에 고하라고 하길래 불쌍한 생각에 더 잘해주고 싶었어. 고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밝고 일도 잘했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야.
한참 엄마가 검사 며느리다, 의사 며느리다 선보라고 할 때였어. 그냥 나는 그 애가 맑고 순수해서 참 좋아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떠나더라고.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면서 말이야. 그때 좀 힘들었어. 이렇게 착한 애도 뒤통수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환상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 내 아들이라면서 데리고 나타난 거야. 네 아들인 거 확실해? 응, 맞아. 내가 다시 확인해봤어. 이혼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 그뿐만이 아니야. 나를 떠난 것도 엄마 때문이었어. 엄마가 구하라면서 감히 어디를 넘보냐고 협박했대. 그 말을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어했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참 안타까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시동생이 좋아하는 아가씨가 구하란 사실을 알고 막았다니까 제가 뭐라 말을 해줘야 할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은 시동생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네 아들이 있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형이 도와줘. 나는 무조건 그 여자와 결혼할 거야. 엄마도 내 아들을 보면 좋아하게 될 거야. 나를 엄청 닮았어. 바로 다음 달부터 함께 살 거야. 지금 집 보러 다니는 중이야. 이번 주 주말에 형하고 형수님께 먼저 인사를 하러 올 텐데 잘 해줘. 부탁이야. 시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 생각뿐이었어요. 고아라서 많이 자존감도 낮고 기가 죽어있으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참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시동생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 로또에 당첨된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이 돌아간 뒤로 남편은 고민의 늪에 빠졌습니다. 요새 애들처럼 적당히 야가 빠지지도 않고 순정판 시동생의 말대로 그대로 놔둬야 할지 시어머니의 뜻대로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수 아빠, 도련님을 믿어봐요. 저렇게 사랑이 진심인데 도련님이 좋아하는 여자인데다 아들도 있는데 결혼해야죠. 그러자 짜증을 섞어가며 제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 친동생이었으면 그렇게 쉽게 말이 나와? 함부로 말하지 마. 어머, 별꼴이야. 어쩌다 잘난 형 노릇 하려나 보다 했습니다. 일단 고민에 빠진 남편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러할진데 시어머니 앞에서 입 한번 잘로 놀리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관망하기로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지하게 어떤 여자인지 도련님의 아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날이었어요. 나름 신경을 쓰느라 전날부터 장을 거나게 봐와서 잘못하지만 음식도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점심때 맞춰서 오기로 한 거라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렸어요. 응?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셨어요. 왜?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는 아직도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결혼 5년 차인데도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했으니까요. 늘 이렇게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화도 없이 들이닥치시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배를 3번 이상 누르게 하면 그야말로 저승길로 초상 치르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할 일은 따로 있었으니 몸이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욕실에 가서 옷매무새가 어떤지 얼굴 한번 보고 물을 살짝 찍어서 눈가에 눈곱도 떼고 옷방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홈드레스로 갈아입고 죽어라 현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딱 3번째 천정배를 누르려는 순간에 잽싸게 문을 열어드렸어요. 화딱지가 나기 일보 직전에 문을 열어서인지 그리 즐거운 표정은 아니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이른 시각에 웬일이세요? 그러자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니 황당한 얼굴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 눈이 어떻게 돼버렸냐? 그 꼴이 뭐냐? 저는 영문을 몰라서 눈만 끔뻑거렸더니 기가 막혀 하시며 들어오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래 위로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네? 제 꼴이 이상하세요?
네가 그러고 있어도 우리 상민이는 아무 말 안 하냐? 아이고, 부창부수라더니 라고 하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도 꿈나라이고 남편은 새집머리를 하고 이제 막 일어나서 거실에 퍼질러 나자빠져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셨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옷을 거꾸로 입었는지 어쨌는지 알겠어. 그때서야 거울로 달려갔더니 급하게 옷을 입느라 뒤집어 입었더라고요. 하여간 깐깐한 우리 시어머니가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 똥개 훈련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늘상 그러셨거든요. 나는 요새 것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든 게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야. 누가 안 본다고 집에서도 그러고 다니지 마라. 알았냐? 그런데 어쩝니까? 이 더운 날에는 짧은 반바지가 제격인데요. 갑작스런 시어머니 방문에도 제가 시어머니 찬소리를 벌지 않기 위해서 늘 그런 모습을 띄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셨어도 그대로 소파에 나자빠져 있는 상태로 그랬어요. 엄마, 왜 왔어요? 왜 오다니? 이게 정말 잠을 덜 깼나? 몰라서 물어? 오늘 여기로 인사로 온다면서? 그새 또 시어머니께 일러 바쳤더라고요. 아이고, 저 싸구리 쭈댕이를 어째. 오늘 하루도 편히 못 지나가겠구나 싶었네요. 제가 음식 준비도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별로 재미도 안 났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오셨으니 무슨 사단이 날 게 틀림이 없는데 그냥 말살 제치고 나가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요.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를 만나서 대충 상의를 한 모양인데 시어머니는 절대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벼르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찢어 말렸는데 두 번 못 말리겠냐며 자신감에 차 계셨어요. 단 시동생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다른 때보다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았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엄마, 진짜로 두식이 아들이 맞으면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내 핏줄인데 내가 키워야지. 엄마가? 그럼 두식이가 결혼도 안 했는데 키우라고 하겠냐? 누가 애 딸린 남자를 좋아하겠어? 엄마, 벌써 4살이나 됐다던데 쉽게 엄마한테 주겠어요.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고아인 주제에 내 손자를 천덕꾸러기처럼 키우게 가만히 놔둬야 하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리고 고아인 며느리 꼴도 못 봐. 엄마, 설마 두식이가 그러라고 하겠어요? 엄마 안 본다고 할 거예요. 흥, 지가 안 보면 내가 안 달랄 줄이나 본데 택도 없다고 해라. 부모 자식 간이 천륜인데 지가 천륜을 저버리고 잘 살 것 같으냐? 시어머니는 엄청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뭐든지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감히 철두철미의 시어머니를 속이고 시동생의 아들로 둔갑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금방 확인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오늘 그 여자를 만나서 단판을 치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와 계신 것도 모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마중 나갔어요. 왜소하고 작은 키에 여릿여린 여자였어요. 첫눈에 보자마자 왠지 친근감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울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게 인사를 하는데 순간 멈춰 놀랐습니다. 그 여자의 옆 얼굴을 본 순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놀란 얼굴로 그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자 남편이 툭툭 쳤습니다.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데 지금 몇 살이세요? 네, 35이에요. 네, 옆에 그건 상처인가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예요. 시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형수님? 네, 조금 이상해서요. 뭐가요?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곳에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이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왜 그러시는지.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겨드랑이 안쪽에도 점이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면서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정수 엄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실례야? 자기는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자 멈거리던 그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네, 있긴 한데요. 왜 그러세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인데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못 참고 나오셨어요. 문간에서 뭐하고 있냐? 라고 하자 그 여자가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이 놀라서 시동생이 뒤로 숨었습니다. 시동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와 계셨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냐? 왜 이렇게 놀래? 그리고 너는 나한테 죄 지었냐? 왜 숨고 난리야? 그러자 시동생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말투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 말투가 그래요? 너야말로 웃긴 짬뽕이다. 네가 손님이냐? 네 여친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손님 대접을 해줘야 하냐? 빨리 안 들어와. 그러자 그 여자가 시동생이 뒤로 숨었다가 소심하게 나와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내가 네 때문에 안녕했겠냐?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좀 차분하게 말씀하시라고 눈치를 줬더니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여자한테 따발총처럼 취조하듯이 묻기 시작하셨어요. 너 바른 대로 말해. 네 아들이 내 아들의 자식인 거 맞아? 네. 아니면 어떡할래? 금방 조사해보면 나올 텐데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또 시동생 인사를 하러 온 사람한테 사람을 잡는다며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거 신경을 쓸 사람이 아니셨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입에 차크 물고 가만히 있어. 다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럴수록 그 여자는 애처롭게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서 제가 다 화가 나려고 했어요. 또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향해서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 무슨 속셈으로 감히 내 아들을 또 넘보는 거야? 내가 그때 말했어? 안 했어? 내가 돈을 안 줘서 억울했냐? 내 아들 자식을 낳았으니까 뭐 하나 울고 먹겠다는 생각이었어? 그러자 시동생이 더 이상 못 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애초부터 결혼 수납 같은 거 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형하고 형수님한테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앞으로는 엄마 아들은 형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럼 이만 갑니다. 우리야, 가자.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배운 데가 있고 근본 있는 며느리를 찾는 거야. 결혼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어긋나가니 내가 반대를 안 하고 배기겠냐? 엄마, 내가 이 꼴을 당하자고 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뭘 하시든 상관없이 결혼을 할 거고요. 내가 내 아들을 키울 거예요. 아셨어요? 라고 하며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나갔습니다. 차라리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쫓아나가며 비용을 해주면서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일찍부터 오셨어요. 이건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오늘 일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늘 어머니는 저러셨거든요. 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메모한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기가 팍 죽어서 가는 모습이 천성이 착한 사람 같았어요. 키껏 열내서 차린 음식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그걸 보시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돈이 썩어 나가냐? 저런 고아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차렸냐? 그럼 고아도 사람이지 짐승인가요? 뜻밖의 저의 말대꾸에 놀라서 그러셨어요. 뭐야? 이게 미쳤나? 어따 대고 말대꾸야? 왜요? 어머니, 제가 미쳐야 어머니께 말대꾸 하나요? 말 좀 이쁘게 하세요. 지금 벌써 어머니한테 손주가 둘씩이나 있는데 애들 어머니 곁에 둘 수나 있겠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정수를 보시려면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부터 고치고 오세요. 멋이 어쩌고 어째? 라고 하시며 애써서 차린 식탁 위 음식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놀라서 남편이 달려왔어요.
그래도 제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시어머니께 대들었어요. 어머니, 우리 종수가 어머니를 닮을까봐 걱정이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고 하길래 미리 예상하고 얼른 비켰더니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라고 죽는 소리를 치는데 웃겨 죽겠더라고요. 그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아는 사람만 아는 업계 큰 손인 윤 회장님의 사모님이셨어요. 시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집안이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윤 회장 댁에 양자로 보내려고도 했었어요. 워낙에 시어머니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자기보다 돈도 많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하염없이 교양 있는 척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정없이 짓밟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윤 회장 댁의 사모님은 다른 부자들과는 달랐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자수성가를 한 분들이라서 돈을 쓰는 것도 남달랐습니다. 남들처럼 외제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어린 고아들을 많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윤 회장 댁 사모님과 어울리려고 마음에도 없는 자선활동에 많이 참여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그 콸콸한 성격에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도 윤 회장 댁 사모님과 저희 친정엄마가 대학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제가 연락을 했더니 급히 찾아오신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를 향해서 쌍욕을 하며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고서 경악을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윤 회장 사모님이 시어머니 얼굴을 딱 마주치자 기가 막힌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아니, 사모님이 여기에 웬일이세요? 세상에, 사람은 오래 두고 볼 일이야. 깜빡 속았네. 라고 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갖은 웃음을 다 지어가며 사모님에게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중요한 일 때문에 사모님과 대화를 해야 하니까 그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중요한 일이면 나도 알아야지. 그럼 조용히 가만히 계시든가요. 네? 그런 다음에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엄마한테 사진도 보고 자주 들었었거든요. 사모님 잃어버렸다는 그 따님 말이에요. 혹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만나보세요. 이름은 고우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이 익어서 이상하다 했는데요. 사모님을 많이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사진 속에서처럼 꼭 그 위치에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 왼쪽 겨드랑이에도 큰 점이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 얼른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시어머니는 저와 윤 회장님 댁 사모님과 대화를 엿듣다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그럴 리가 있나요? 볼 필요도 없어요. 제 며느리가 뭘 잘못 본 거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사이다로 날렸어요. 자네나 입 처닥치고 있게. 어디서 끼어들어? 전화를 주름 잡을 것 같은 호랑이 시어머니도 윤 회장 사모님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얌전해지더라고요. 저와 사모님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 놀라 자빠지는 표정이었어요. 생전 처음 들었을 테니 그럴만도 했겠죠. 바로 그날 사모님은 시동생을 통해서 고우리를 바로 만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3살 때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며 세상이 떠나가라고 고우리를 붙잡고 오셨어요. 문득 저러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란 걱정도 앞섰는데 진짜로 유전자 결과도 일치했어요. 참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를 통해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선배 언니였던 사모님의 아기 때 사진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어찌 알았겠어요. 고우리의 말을 들어보니 아마도 납치를 당했다가 키워진 모양이었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말입니다. 어렸을 때 키워준 부모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고아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자 혼자서 지금껏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윤 회장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평생을 고아원을 다 뒤져가며 수소문했어도 찾지 못한 이유였어요.
그때 자식을 잃어버린 충격으로 다시는 자식도 낳을 수도 없었다는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엄마를 통해서 전해 들었었어요. 시어머니는 멘붕이 온 것 같았어요. 좋아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이미 고우리와 결혼을 생각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지 않을 각오였고 시어머니가 고우리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대했는지 본인 스스로도 잘 알았기에 땅을 치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결국에 윤 회장님과 사모님이 시어머니가 고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고우리와 시동생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윤 회장님 댁에 달려가서 고우리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참 무릎도 쉽게 꿇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고우리는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가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으니 물불을 안 가리고 덤볐어요. 순한 고우리를 대신해서 사모님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수시로 불러서 시어머니를 몸종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랬어도 자존심도 뭣도 없는지 떨어져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라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저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결혼식장에도 나오지 말라면 나가지도 않을 거고요. 따님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어요. 내 손자도 찾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고우리와 시동생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감격스럽게도 고우리는 뒤늦게 찾은 아버지인 윤 회장님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신부행진을 했어요. 그래도 결혼식의 부모성만큼은 시어머니가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고아라고 그렇게 홀대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마냥 교양 있고 품위가 있는 여자처럼 행세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제 동서가 된 고우리는 서방님과 더불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저 무늬만 시어머니였죠. 오히려 작은 며느리에게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것이 있었으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참 어른이 줏대도 없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게도 대접도 잘 못 받으신 거죠. 그리고 저는 돈벼락을 맞았어요. 저 때문에 딸을 천신만고 끝에 찾았다며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시어머니도 다시는 함부로 하지는 못하셨어요. 참 돈이 뭐라고 돈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